극복되지는 않는다. 기본서에 다 있던 얘기인데요.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자, 1번은 자율방범대, 자율환경보호단체 이런 것들. 3번 관료제 비효율성. 이게 바로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이후에 그 대안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네, 4번 모든 분야에서 이게 시민단체가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주로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거 안 되죠. 집행 분야, 비정치 분야, 노동, 인권, 복지, 환경 주로 이런 분야예요. 그 다음에 5번 자발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인력, 예산, 조직, 재정 확대 없이도 공공서비스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2번만 틀렸어요. 2번째. 무임승차가 해결되려면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1위로. 1위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쪽으로 가서 자, 3번, 4번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냥 답만 살짝 아셔도 돼요. 나올 확률이 거의 한 0.1%? 0.1% 정도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표에 정부하고 NGO의 관계를 보면 보완적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 이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활동은 민간단체가 하는 거예요.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보완. 보태준다. 돈. 보완. 그 다음에 의존은 설립이나 활동을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거예요. 후진국이 흔히 그런, 우리 같은 경우도 비영리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법이 있거든요. 보조금도 주고, 뭐 국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해서 NGO가 자발적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그런 개독에서는 이걸 육성 지원을 하는 그런 관계가 의존 관계가 돼요. 자, 의존 관계는 개도국, 육성, 우리나라 법, 민간단체 지원법. 그 다음에 동반자는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생성이 돼서 정말 정부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감시할 건 감시하는 그런 동반자 관계. 거버넌스에서 주로 나타나는 관계. 이게 동반자 관계예요. 가장 바람직한 관계죠. 그래서 보완, 의존, 동반자. 동반자는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의존은 개발도상국. 근데 보완은 정부가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고요. 3번 지문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건 대처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 돈만 보태주니까. 그게 틀렸다. 그 정도만 살짝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시성도 없어요. 많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 밑에 4번은 더 그래요. 더. NGO에 관한 이론인데 이게 NGO의 생성 배경에 관한 이론입니다. NGO가 왜 생겼냐. 오른쪽 표를 보시면 두 번째 계약 실패론 하고 소비자 통제론 하고 가운데 다원화 이론 그 정도만 살짝 알아놓으세요. 살짝. 너무 이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막 넓히고 하면 우리 기본 이론 공부할 때 큰 그림을 그렸던 뼈대가 막 약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압축이라는 걸 사순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데 기출문제 풀 때 전혀 그런 문제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계약 실패율은 계약이라는 건 시장에서 주로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 실패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 실패 모형이에요. 시장 실패 모형.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소비자를 속이고 서비스의 양이나 질 이런 걸 정확한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자가 기업을 불신해요.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NGO 같은 걸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 모형이에요.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반사적으로 NGO 같은 걸 신뢰하게 됐다. 소비자 통제 이론은 이거는 그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소비자인 국민이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다원화 이론,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면 NGO 같은 것도 이제 생긴다. 다원화되지 못할 때는 안 생기다가 사회가 다원화되면 생긴다. 다원화의 산물이다. 다원화의 산물이다. 그게 다원화 이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4번 문제를 보시면 1번 한번 보세요. 어때요?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영리 기업의 서비스를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불신하게 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NGO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반사적인 NGO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영리 기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NGO를 반사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이건 소비자 통제가 아니라 계약 실패 모형. 이게 바로 계약 실패 모형이에요. 시장 실패 모형. 1번이 틀렸습니다. 3번의 다원화 이론은 어느 서비스는 꼭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다원화의 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다 모형을 다 몰라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이건요. 1번 아까 표에서 계약 실패, 소비자 통제론, 다원화 이론 그 정도만 아시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우측의 하단 5번 NGO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때요? 국정관리가 처음에는 국정관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NGO의 아니죠. 거버넌스가 등장하면서 NGO가 더 활성화되고 정부하고의 동반자 관계가 이제 인정받게 됐던 거죠. 1번이 어렵게 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게 한다. 자, 2번은 시민사회 요구, 그 다음에 3번 NGO가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맞는 거죠. 자, 다음 쪽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비정부 조직 가장 옳지 않는 거. 답은 1번입니다. 전문성은 없어요. 전문성, 책임성은 없는데 영향력은 엄청 커요. 2번은 견제감시 맞겠죠. 자, 3번은 무책임성. 이상론에 치우쳐서 무책임하게 아무 주장이나 하고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지는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관변단체이죠. 관변단체.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 손을 벌리고 보조금 한손으로는 보조금 받고 한편으로는 뭐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거다. 관변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NGO의 한계 때문에 이제는 시장도 실패했지만 정부 또한 실패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게 등장했는데 얘도 실패했다. 그래서 NGO 실패, 시민 실패라는 말까지 써요. NGO의 한계도 요즘은 조금 좀 빈번히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전문성, 책임성은 떨어지고 영향력은 많고. 그래서 어디까지 NGO한테 국가 정책을 맡길 것이냐. 그래서 클라크란 학자가요. 클라크란 학자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 NGO는 국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국가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크란 학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1번만 빼고 나머진 다 맞는 말인데요. 혹시 이 집에서 갖고 계시면 21쪽을 한번 보실래요? 21쪽 5번 21쪽 5번 NGO의 한계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한계 NGO의 한계 쪽에서 꼭 그건 아셔야 돼요. 영향력은 크지만 전문성, 책임성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활동 분야가 비정치 집행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나 정치 분야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변단체가 될 가능해요. 행재정상 자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손을 벌려서 관변단체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한 어떤 그 의도를 벗어나서 특정 정파의 로비에 열중하거나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도 많이 늘어났다. 중립을 못 지키고 있다. 이런 게 NGO의 한계고 이런 것 때문에 NGO 실패, 시민 실패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밑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 답은 7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은 어때요? 거버넌스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버넌스가 됐든 간에 NGO를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2번 재정지원법이 생겼죠. 2000년대 초에 비영리단체 지원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주고 그때 그 법 제정돼서 시행할 때 제가 그때 공직에 있었던 때인데요. 광화문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줄 테니까 이 법에 의해서 보조금 줄 테니까 이제 신청해라. 사무총장들 직접 와서 신청해라. 그게 공지가 나가고 그 다음 날 10시에 이제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그 전날 밤에 150개 시민단체가 광화문 일대를 전부 에워쌌어요. 줄을 서가지고 사무총장들이 전부 텐트 치고 150개 단체가. 근데 거기에 오지 않은 단체가 딱 몇 개 있었어요. 경실련, 환경보호, 경실련하고 뭐 어디하고 참여연대하고 어디요. 그래서 야 이걸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순수 시민단체는 딱 그 세 개밖에 없구나. 정부에 손 안 벌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시민단체는 세 개밖에 없구나 이제 그랬거든요. 웬걸 그랬는데 그 세 개 단체도 나중에 어디서 걸렸어요. 뒷돈 받아가지고 그것도 돈 받았다 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 시민단체 대표가 환경단체 누구예요? 최열인가 뭔 구속되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다 정부의 보조금 받고 하기 때문에 관변단체인지 순수 시민단체인지 이게 좀 정체성이 좀 희박해. 2번 자우간 재정지원법이 생겼어요.
전법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8번. 사회적 기업인데 이거는 앞으로는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살짝만 알아놓으세요. 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순수 NGO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이건 딱 이 정도 여기 사이 걸쳐져 있는 그런 게. 자, 이거는 사회적 기업은요. 기업은 기업인데 영리 활동을 하고 유급 근로자도 다 고용을 합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그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기업이에요.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는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이라는 게 빈곤층과 장애인 같은 그런 계층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영업활동 해야 되고 영리활동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을 3분의 2는 사회로 환원해야 되고 3분의 1만 자기네 그 조직 유지 관리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후원하는 모기업, 그걸 연계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연계기업. 네, 연계기업은 절대 요 사회적 기업이 번 돈을 한 푼도 취해서는 안 돼요. 이득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지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러니까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은요. 반드시 영업활동해야 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그게 NGO하고 달라요. 물론 NGO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인증받으려면 이게 조건을 갖춰야 돼요. 유급근로자를 일정 부분 고용해야 되고 영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NGO가 안 되게 되는 거죠. 3번,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자, 참고로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이 많아요. 예외적으로 3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5년이에요. 5년.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누가? 가기부 장관이. 그 다음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누가?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요, 보통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계획이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암기할 수 없고,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마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말은 틀말입니다. 자, 4번. 무급근로자들만 하면 그거는 사직기업이 안 돼요. 고용해야 됩니다. 유급근로자를.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네요. 자, 다음 쪽에 사육자본. 사육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정신, 현상, 이런 걸 사적자본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경제적 자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자본은 물질이나 교육 수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네트워크나 응집력, 뭐 소통 이런 거지, 물질, 소득, 교육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적자본은 이기주의가 물론 아니죠. 호혜주의, 호혜. 서로 혜택을 나눠 가지려는 호혜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봉사나 이타도 아니에요. 희생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참여해서 자기도 이득을 보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개념이지. 자, 1번 정리된 표를 한번 보시면 자발적 네트워크이다. 수평, 협력, 가변, 상향 이 형용사 꼭 아시고요. 수직 틀리고, 경쟁, 갈등하면 틀리고, 영구 불변 틀리고, 하향하면 틀리고. 네, 호혜주의 맞습니다.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타주의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무료 봉사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 믿고 협력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기적인 행동이 안 나옵니다. 친사회적인 교범이고 공동체의 정신이고요. 공동체.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맥락.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나 국력의 원천으로 작용을. 1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2번 그 밑에 사익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옳지 않은. 1번 수평적인 소통과 참여입니다. 수평. 2번 신뢰, 협력. 3번 법과 제도가 공정해야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4번 수직 틀렸습니다. 수직. 수평입니다. 자, 오른쪽 3번을 볼게요. 사회적 자본을 주장한 그 학자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요. 두 인물이 있어요. 브루디에라는 사람하고 퍼트남이라는 사람. 브루디에, 퍼트남. 이 사람 프랑스, 이 사람은 이탈리아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 브루디에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주장을 했고, 퍼트남은 거시적 관점,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이 사람은 능력과 자산, 그러니까 사회적인 연계망이나 네트워크로 보는 사람은 퍼트남이고, 크게 거시적으로. 그 다음에 브루디에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산 같은 좀 미시적인 개념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특히 퍼트남은 이탈리아 그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탈리아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북부는 피렌체, 남부는 뭐 나폴리 이런 데인데요. 이게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심해요. 북부는 굉장히 저도 가봤지만 질서정연하고 정말 범죄도 없고 아주 깔끔해요. 북유럽이나 중부 유럽처럼,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그런데 남부는요, 완전히 그 피그스, 뭐 요즘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처럼 그냥 막 놀고 먹는 그런 좀 난잡한.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뭐 로마 콜로세움 막 이런 거 가지고 관광 수입 많이 생겨서 그렇지, 지금 그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차 뭐 해도 막 빵빵거리고 되게 시끄럽고, 좋게 보면 정열적인 느낌, 나쁘게 말하면 되게 혼란스러워. 똑같은 제도를 시행을 해도 북쪽에서는 성공하는데 남쪽에서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 3번에 그 정리된 표 두 가지 갈래, 뭐 그건 따로 안 보셔도 되고 이 정도 설명 드리시면 되고, 그 밑에 특징에 보시면 사회자본은 2번 이익을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3번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써야 돼. 자꾸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사회자본 안 쓰면 안 쓸수록 녹이 슬어서 줄어듭니다. SNS 안 하고 카페트 안 하면 점점 잊혀지고 사회자본이 쫄아드는 거예요.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등가물의 동시교환이 아니에요. 그건 물질적인 자본, 경제적 자본은 거래 방식이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에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끼리 주고받고 동시에. 사회적 자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6번 사회적 자본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국력이고 공공재 성격을 띱니다. 3번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1번 브루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본 사람이에요. 2번 맞죠? 3번 사용할수록 감소한다. 아니에요. 사용할수록 늘어요.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줄어요, 오히려. 4번 프란시스 후쿠야마, 사회적 자본은 신뢰다. 신뢰.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어떤 협력 정신, 이런 게 사회적 자본, 정신적 자본.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옳지 않는 거. 서로 믿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요. 불신은 엄청난 비용을 쳐요.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게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불신이 없어지면 국방비도 줄고 그게 곧 경제다, 그런 뜻으로는 저도 좀 소금이 좀 가요. 평화가 경제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경제가 평화다, 경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좌우간 불신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능률성을 높여주죠. 능률성을. 자, 2번 정신적, 무형적 자본이니까 사회자본의 크기나 측정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3번 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일탈된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재를 가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4번 근데 이제 나쁘게 보면 그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너무 억압하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사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어떤 파벌이나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게 생겨서 집단 간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좀 잘못된 사회적 자본인데요. 사회적 자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량형과 결속형이 있어요. 교량형, 결속형.
교량형은 개방형이고요. 개방. 이거는 폐쇄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이런 모형에서는 과도한 결속성과 이 폐쇄성으로 인해서 집단 간의 어떤 파벌이나 이기주의나 이런 거 왜곡된 사회적 자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촛불로 시민들이 뭉쳐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까지 바뀌었으면서 휴지는 안 죽고 뭐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게 생기고 왜곡된 사회적 자본이에요. 진정한 사회적 자본은 막 촛불 들고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개인 개개인들이 정말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휴지도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집단 간에 막 쌈박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친 폐쇄성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5번 지문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일단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쪽에 5번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사회적 자본은 외울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런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다 풀립니다. 감만 잡으면. 딱 외울 거는 뭐 따로 있어요. 시장 실패 원인, 뭐 정부 실패 원인, 뭐 이런 거. 재화의 유형, 지방세 세목, 그런 건 이제 다 외워야 돼. 답은 2번이죠. 사회적 자본은 정부 주도로 뭐 단기간에 팍 되는 게 아닙니다. 3번 추상적, 정신적, 무형적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다. 그다음에 2번, 4번 사회적 자본은 미시냐 거시냐 이런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는 미시에서는 능력과 자산이고 거시에서는 공공재, 국가 자산 뭐 2번이 틀렸습니다. 6번을 볼게요. 옳지 않는 거. 1번 지문 어떻습니까? 1번 지문. 최근에 사회적 자본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곡된 사회적 자본, 그거는 과도한 대내적 폐쇄성, 결속성과 지나친 결속성과 쓸데없는 결속성과 폐쇄성 때문에. 2번 거래 비용을 낮춘다. 신뢰 맞고요. 3번 퍼트남 이탈리아 맞고 4번 다 맞는 거죠. 사회적 규범 신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 7번 볼게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자본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냐? 소득이 는다? 교육 수준이 늘어났다? 물질적인 무슨 부가 축적됐다? 아니에요. 물질, 소득, 교육 하면 다 땡, 틀려요. 물질, 소득, 교육 하면 틀립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물질, 소득, 교육하면 무조건 틀려요. 사회적 자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역량 공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뭐 불필요하게 그 밑에 뭐 측정 지표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물질, 교육, 소득 틀린다. 8번 옳지 않는 거.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는 자산이에요. 3번 서로 신뢰 협력을 하니까 불신으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고 능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자본이 돈독하게 형성된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은요, 창의력이나 학습의 원동력이 돼요. 조직 혁신의 어떤 계기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이단으로 취급하고 막 갈등과 대립의 원천이 돼요. 갈등과 대립의 원천이 되느냐, 학습과 창의력의 원동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4번 효율성은 능률성을 거래 비용을 줄이니까요. 4번, 5번은 같은 맥락이고 3번이 틀렸죠. 사실 뭐 설명도 필요 없는 문제들이죠, 사실은. 자, 9번, 10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초씩밖에) 안 걸리죠. 1초씩. 9번은 답이 2번. 등가물의 동시효 교환이 아니다. 10번은요. 물질 하면 틀려요. 정신적 자본. 자, 오른쪽에 1번 현대행정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을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제시문의 그 내용들은요, 행정국가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의미는 무엇이냐? 1번 시장, 이거는 신자유주의나 뭐 이런 거죠. 2번 그게 맞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가치 판단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정부? 아닙니다. 크고 강한 정부예요. 크고 강한 정부. 작고도 강한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국가예요.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 작고 약한 정부는 그럼 어딜까요? 작고 약한 정부. 그게 입법국가예요. 거기서 약체정부라고 해요. 약체정부.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에 그칠수록 좋다. 약체정부. 행정국가는 크고 강한 정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그걸 합친 거예요. 작지만 강한 정부. 작지만 강한. 자, 작고 약한 정부는 입법국가. 크고 강한 정부는 행정국가.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자유주의. 4번은 뭐 규제 완화 행정의 민주화 아니죠. 행정국가 때는 규제가 많았고 그리고 정부가 너무 일방적 독단적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행정도 아니었어요. 비민주화. 그래서 정부 실패로 이어졌던 거예요. 자, 그 밑에 2번 행정국가가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기본 이론 때 했던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흐름.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절대 군주 국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근대 입법 국가가 있었고요. 1930년대부터 현대 행정국가가 있었고요. 행정국가. 1970년대 말에 이제 정부 실패가 문제가 되면서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안에 신자유주의 NPM이 있고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뭐 몰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신행정국가는 거버넌스 국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버넌스. 그런데 이 절대 군주국가는 군주에게 모든 게 집중됐던 시절인데 근대 입법국가는 그게 아니고 이 중앙의 군주, 중앙정부보다는 의회,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행정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의회에 맡기고 의회 만능, 자치 만능, 시장 만능. 중앙정부의 역할은 가급적 작을 수 없어요. 작고 약한 정부, 약체 정부, 값싼 정부 그래요. 값싼 정부. 최소한의 통치가 최선의 통치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 경제 대공황이 펑 터지면서 지방도 의회도 정치권도 시장도 감당을 못하니까 실패가 생겼다. 시장 실패, 자치 실패, 의회 실패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뉴딜이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때 프롬 뉴딜 여기서부터가 행정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레이트 소사이티 같은 그런 이제 대대적인 복지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실패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딜은 시장 실패 때문에 나온 정책이고 그레이트 소사이티는 이게 실패가지고 이제 정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대표적인 그 정책이었어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초부터는 이제는 신행정국가로 가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정부, 작고 약한 정부, 크고 강한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그래서 1번의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이제 2번은 행정국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을 낳게 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가지고 악순환. 정책의 악순환, 규제 악순환. 그게 행정국가예요. 2번 감소 이런 거 안 되겠죠. 감소. 3번 시장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정부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켰죠. 빌미가 됐던 거죠. 4번 최소국가 아니죠. 최대국가. 5번 아까 제가 행정국가 때도 준입법, 준사법권이 늘어서 정부의 어떤 권력 분립에 중대한 변혁은 생겼지만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부정한 건 아니에요. 사법적 결정, 입법적 결정까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옛날에 고시 때요. 권력 분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말은 맞는 말로 처리가 됐어요. 자,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요. 이게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거는 빠지고 최근 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 기출문제도 많이 있죠. 제가 어깨 너머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복고풍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음 쪽에 3번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자, 파킨슨의 법칙은 우리 간단히 이런 거잖아요. 공무원은 누구나 동료를 늘리기를 싫어하고 부하를 늘리고 싶어한다. 부하 배정의 법칙. 심리적으로.